안녕하세요. 간격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49페이지의 주택법령에 관한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우리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단독택과 공택을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범주에는 특별히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택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법령을 제정했는데 그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공동택 중에 기수사는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주택법상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준주택을 두고 있는데 여기 준택은 건축법에서는 공동택이었지만 주택법에서는 공택범죄에서 배제되는 기숙사와 오피스텔, 여기 오피스텔은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업무시설을 말하지만 특별히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준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여기 노인복지주택은 끝에 노인복지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주택범주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흔히 고시원이라 분류는 다중생활시설은 그 바닥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숙박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생활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바닥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하시면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단지의 입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유치원은 주민의 후생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복리시설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2번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여기 부대시설은 주택단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시설을 부대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도로, 주차장 등이 있다고 하면 모두 부대시설에 포함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바닥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도 준주택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맞는 이야기죠. 4번입니다. 세대분용 공택이란 공동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공동택, 이 말 토대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해놓습니다. 우리 주택법은 다양한 정책에 따라 새로운 주택 개념이 등장하고 주택 건설 자금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택법에서는 다양한 주택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세대 구분형 공택은 18회 시험 때는 관계법규에서 17회 시험 때는 관리실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다시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관리실무에서 주관심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 공택은 하나의 세대이지만 둘 이상의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을 각각 따로 배치한 구조의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세대 공용주택을 건설하게 된다면 그 주거적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체 주거적 면적의 3분의 1,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에 대한 건설 기준을 계속 시험에 출제하고 있는데 최소 주거적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이고 3분의 1이라는 것을 함께 구분하신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대를 둘 이상으로 구분하게 되었을 때 세대 내부에는 경계벽이 존재하는데 이 경계벽은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경량 구조이거나 또는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 공택에 대한 건설 기준 다시 한번 꼭 살펴놓습니다. 5번입니다. 수도권에 소유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는 85제곱미터입니다. 특히 5번과 관련된 질문 꼭 한번 살펴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자금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등을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국민주택 등은 국민주택 그 자체와 국가 등이 건설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그리고 공공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때 국민주택 등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의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건설 임대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모두 국민주택 등이라 표현합니다. 그 중에 국민택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된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는데 이 주거전용 면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도시지역 외 지역 중에 동이나 읍이 아닌 곳에는 저 국민주택 규모를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 수도권에 만들어진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85, 도시역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85. 그리고 동이나 읍이 아닌 곳이라고 하면 면 사무소재지에 만들어졌을 때 면 사무소재지에 만들어졌을 때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지만 동이나 읍에 만들어진 경우라면 동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에 만들어진 경우라고 하면 85까지 가능하지만 동지역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때는 85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사무소 소재지일 때만 100.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85제곱미터까지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5번에 수도권에 소재한, 수도권에 만들어진 국민택이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때는 그 규모는 85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100이라 표현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을 5번으로 확인해 놓으시는데 자주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거나 수도권에 만들어져 있는 국민택의 규모는 85제곱미터라는 것 다시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용어 정의로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택이란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주택 규모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면 또는 읍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으로 쓰이는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주택 도시계획으로서 자금 지원 받았다. 이때까지는 국민주택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85가 아니라 100이 나와야지 1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이고요. 2번입니다. 복리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의 도료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부대설이지 복리설이라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3번입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번 맞습니다.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을 말한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법령에 따라 만들게 되면 도시지역에 만들어지는 국민주택 규모로서 그 세대 수는 300세대 미만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300세대 이상이란 말 자체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강친환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여기까지는 건강친환주택의 설명이 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한다. 이 말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 민영주택에 관한 설명이 옳죠.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우리 주택법에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주택법에 반영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사안들을 현재 다루게 됩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과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택으로 각각 구분하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4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단정 연립, 다세대, 원룸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단정 연립주택은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대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기층이지만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게 되면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최대 5층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2번 맞는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동일하게 놓습니다. 하나의 건물에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상업적 동일하게 놓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주택과 단정 다세대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현재 원룸주택과 단정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는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원룸형 주택과 단정 다세대택은 동일한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4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4번과 관련되어 잠깐 구분해 놓을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에 건설하게 되는 300세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그 형태는 단정연립, 단정다세대, 원룸형 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단정다세대택과 단정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최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룸주택에 대해서는 과거 기출문제로 원룸주택에 대한 건설 기준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원룸주택은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세대에는 부엌과 욕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간에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는데 만약 침실과 욕실, 보일러실이 함께 존재한다고 하면 욕실을 설치하는 때는 습도가 높고 보일러실을 만들게 된다면 연료의 불안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주택에는 하나의 공간에 욕실과 보일러실을 동일한 건물에 두질 못합니다.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한 곳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룸주택은 그 주거 전용 면적을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지하층에 원룸형 주택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으로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하나의 건축물에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은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밖의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지만,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 관리하기 위한 주인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그 밖의 주택 딱 한 세대는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룸주택을 건설한 장소가 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을 동일한 건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룸주택은 그 밖의 주택 딱 한 세대만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치장소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라면 한 세대 이상을 동일한 건물에 함께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4번 지문 다시 보시게 되면, 상업지역의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지만, 단정 다세주택은 동일한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죠.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입니다. 5번입니다. 원룸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여야 하고, 욕실과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우리 주택법령에서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곳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을 답으로 넣었습니다. 원룸주택에 대한 건설 기준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세대 구분형 공택의 건설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의 경우는 각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 돼야 되고,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은 공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그래서 건설 기준으로서 3분의 1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세대 간의 연결물, 경량 구조의 경계벽 설치할 것. 4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의 각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적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14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4번을 틀린 답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의 건설과 관련되어 주택법 21조에 따른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주택건설 기준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공택 세대수에 따라 설치할 부대 복리시설을 각각 달리합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00세대 이상의 공택단지에는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 공택단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면 3개에 반드시 동일한 건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와 그리고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 공동시설 중에 그 공택단지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라면 놀이터, 경로당, 집을,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50세대 이상의 경우는 어린놀이터와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세대의 경우는
놀경집 외 주민 운동시설, 실외 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단지 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군용주택을 한 세대, 두 개 세대가 각각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두 개 세대로 이용한다지만 이때는 한 개 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군용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산정 방법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는데 주거설의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18회 때 관계법규에 출제했다고 하면 다음 시험은 관리실무에서 주관식 문제로 출제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6번입니다. 봉이설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운동시설 봉이설이죠.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입니다. 놀이터 복리시설입니다. 경로당 복리시설이죠. 미음 유치원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4번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러한 네 가지를 복리시설로 정해 놓게 됩니다. 7번입니다. 간선시설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부대시설입니다. 주민운동시설, 복리시설이죠. 지역난방시설, 지역난방시설 이게 간선시설입니다. 여기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는데,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단지 외부의 도로를 연결해야만 단지 안에는 차량과 사람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 구조를 진입도로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진입도로가 대표적인 간선시설로서 지역 난방시설과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난방시설과 진입도로는 대표적인 간선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이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란 개념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간선도로처럼 진입도로도 간선시설에 해당되는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같은 종류의 단지 밖의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가운데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을 3번에 넣습니다. 8번입니다. 리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배제합니다. 1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완료일부터 15년 경과된 공동택을 리모델하는 경우 각 세대 주거전의 면적 10분의 3 범위 내 증축할 수 있다. 증축하는 리모델 사업은 사용 금사일 등으로부터 15년 경과된 때 공택을 리모델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완료일이 아니라 사용 금사,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입니다. 2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을 하는 경우 최대 3계층 이하로 증축할 수 있다. 최대라만 쓰게 된다면 이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 15층 이상의 공동택을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하게 되면 그때는 최대 3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공동택 리모델 시에 증가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리모델 사업을 하는 공동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음으로써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공동택 리모델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둔다. 여기에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공택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사안들의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리모델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특히 리모델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한 리모델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은 1번이 틀린 정답이죠. 18회 시험 때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충분히
시험거리가 되게 될 텐데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 우선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리모델링은 공동택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일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목적물은 공동택에 국한하게 되고 그 방법은 대수선하는 것과 증축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인 사용음사 후 10년 경과된 때 대수선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음사 후 15년 경과된 때 증축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사용음사 후 10년 경과 15년 이내의 경우는 대수선에 관한 리모델링 사업만, 15년 경과 시에는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주시는데 여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공동택을 증축하는 것으로서 이 공동택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분의 3, 30% 범위 내 증축 가능하고 세대를 수거되는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10분의 4까지 증축할 수 있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대표적인 특이한 사항으로 세대수 증가형과 수직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세대수 증가형의 사업은 전유 부분의 증축 한도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0세대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게 된다고 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230세대까지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층수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3개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층수가 달라지는 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맞물리는 사항으로 과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 세대수의 세대수가 15% 늘어나게 되면 기존 주택단지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공급량이 종전과 동일하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단전, 단수 현상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고 하면 이를 과밀화 현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끔 TV 방송에 돼지나 닭을 키우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다. 그렇게 좁은 곳에 많은 동물을 사육하게 된다면 그게 과밀화 현상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한 과밀화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과 맞물리는 것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맞물리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로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노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행위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용 금사일 등으로부터 몇 년 경과된 공동택을 각세 주거지의 면적 얼마 이내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5년 경과돼야 되죠. 그리고 각세 주거지의 면적은 원칙으로 10분의 3, 30% 범위 내 증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10분의 4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10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에 대해 이를
주택건설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2번이 틀린 답입니다. 우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하고 이 사업주체 자격에 대해서는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데 국가기관과 등록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로서 등록사업자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주택법령상 일정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고 하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등록 대상은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만들거나 대지 조성 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농경지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바꾸는 사업을 말합니다. 흔히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것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 조성 사업은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1년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하려는 자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등록 대상은 연간 2016년 한 해 동안이죠. 20호 2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미리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30호, 30세대 이상을 등록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거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딱 한 세대를 동일한 건물에 건설하려는 경우 연간 30세대 이상인데 등록 대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과 관련되어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등록하고자 한다면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 일정한 전문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사무실 22제곱미터를 확보한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자는 시행자로서의 사업 주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시공과 관련된 요건은 자본금 3억 그리고 시공 딱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3, 4억 이하면 자본금 5억 원 이상, 자산평가액은 10억 이상일 것. 그리고 전문기술자와 관련되어 시행자로서의 사업체 등록 요건은 1명이었는데 시공까지 겸하고자 한다면 이 더해서 3명 이상일 것.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기술자 반드시 1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면 과거 시행 실적과 관련되어 최근 5년 사이에 주택 건설 실적이 100세대 이상인 때 시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공하게 된다면 실제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5층 이하로 하고 6층 이상의 주택 건설 하고자 한다면 6층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있었거나 그리고 시공과 관련된 일정한 요건, 최근 3년간 300세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있은 때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몇 층까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5층 이하. 예외적으로 6층 이상의 시공 건설 요건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한 등록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해당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영업정처분 가능한데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로서 거짓, 부정한, 그리고 등록증 대여 시에는 등록 말소하여야 한다. 이 정도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4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청문 절차 거쳐 등록 말소한다. 그리고 5번 등록해야 될 자가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 시행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10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6억, 법인일 때 3억이죠. 11번입니다. 등록 말소, 영업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행정처분 살펴봅니다. 1번입니다.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하면 가장 무거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등록 말소이면 등록 말소 처분하여야 한다. 하나의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 부과 대상이었다고 하면 이때는 가중하지 않고 등록 말소 처분으로 끝내버립니다. 2번입니다.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하여 가중 처분한 경우 합산한 영업 정처분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때는 1년을 한다. 가중 처분하게 되면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한 처분, 영업 정처분 1년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합산해서 1년 초과하게 된다면 영업 정처분 1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감안하여 영업 정처분 기간 2분의 1 범위 내 가중,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영업 정처분은 1년 초과할 수 없다. 3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한 때 영업정처분 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영업정처분 가능한데 거짓, 부정한 등록증 대여 시에는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정처분 한다.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5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의 요건 중에 빈칸에 적합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입니다. 이들이 직접 공사하는 자 아니거든요. 만약 이들이 공사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시공에 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만 시행자이며 시공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와 관련된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 기술자 1명, 사무실 22제곱미터 확보하게 되면 시행자로서 등록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시공까지 겸비하고자 한다고 하면 시공 2글자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금 5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 기술자 3명 이상, 최근에 5년간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쌓은 때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자본금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개인이 아닌 법인을 말하는 것이죠. 5억입니다.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기술자 3명 이상일 것.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일 것. 그래서 이러한 조합과 관련되어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5억, 3명, 100세대 확인되시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택조합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